안녕하십니까. 이기원 리서치입니다. 이 형식이 좋은데요. 아까 그러니까 1편 우리 뼛속 시리즈 1탄을 녹음을 하고 나서 이하나 연구원이 좀 걱정을 한 게, 원래 공식 세미나 가면 아까 것도 1시간 넘게 하는 건데 30분 내로 하니까 이게 너무 생략된 게 많고, 그래서 혹시 저희 것도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많이 들으시니까 그건 세미나로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두 번째 거 수소연리 전지차 부분도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핵심 위주로 좀 갑시다. 방법이 좀 쉬운 것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고, 네. 자료들 나중에 기회 가면 한번 더 상세히 한번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원에서는 아까 SKC랑 저기 에코프로비엠. 왜 헷갈리지 내가? 에코프로비엠 바이콜 하신 거고, 네. 여기서는 유지훈 연구원도 또 바쁘다고 이거 안 들어와가지고 저는 유지훈 연구원도, 그래서 여기서 유지훈 연구원 종목 빼고 그러면 효성첨단 소재랑 상하프로테크 바이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월요일날 바이콜을 하셨던 건데 이게 주가가 좀 움직여버려서 좀 방송 올라간 거 시차가 있어서 걱정인데, 뭐 좋은 거니까 여기서는 뭐 받아서 보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뼛속 시리즈 두 번째 수저 열리 전지차, 하여튼 저희들의 새로운 시도니까 좀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런 시도를 좀 하려고 하니까. 여하튼 시작하시죠. 네. 수소차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가장 메인으로 삼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자세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재 부분에서는 특히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좀, 저는 화학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인 원리부터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충방 지원을 하면서 수명이 감소하는 그런 형식이라면, 수소차 안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한 계속적으로 구동이 되는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 당연하게도 장거리 뛰기에는 당연히 연료 전지차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 전지 기본적인 원리에서 항상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것이 H하고 H의 결합을 깨서 한 가지의 H는 전자이온을 내면서 전기를 계속적으로 발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H 플러스 한 가지는 나중에 O2와 만나서 물이 생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로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료전지는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지 이제 6페이지 보면서 그러면 배터리하고 이제 연료전지차하고 어떻게 시작이 좀 달랐는지를 보시면은 앞으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잡힙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업체가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외관을 씌워서 처음에는 소형전지차처럼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배터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 연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업체에서 뒤에 이제는 탱크 부분을 이제는 수소 저장 탱크, 그리고 안에 연료 전지 스택을 넣어서 기존 바탕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굉장히 간소화되는 설계 중심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의 방향은 없어질 부품들을 제외하고, 지금 수소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향후에도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 무엇인지, 요거를 짚고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신 것 같아요. 내가 바쁜 것 같아서 짧게 가는데 이거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자동차 원가도 상당히 변화가 오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자동차 전반에 대해서 무엇이 좋아지고 나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하시죠. 네. 지금 7페이지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 뒤에 탱크 쪽에 달리는 이제 수소 저장 탱크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서워, 이거 터질까 봐. 네. 근데 이 수소 저장 탱크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뭐 사실 차에 국한되지 말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맞아요. 지금 현재 수소 충전소 쪽에 계속 인프라가 깔리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충전소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압력 용기를 크게 큰 부피를 내서 만들면 되고, 이걸
압력을 최대한 압력을 더 죄어서 탱크에다가 넣는 것이 수소 저장 탱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탄소섬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소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단연 탄소섬유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수소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소라는 가벼운 기체를 저장을 해놓고 다니고 200바 이상의 강한 압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소를 저장해 놓는 것만큼 강한 소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종의 가스를 고무풍선 안에다 넣듯이 이렇게 고무의 탄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의 강도와 고무의 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탄소섬유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충선소에는 그동안은 이제 금속으로 많이 적용을 했지만 이게 금속으로 두껍게 깐다고 터지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수소에 대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금속에 달라붙어서 사이사이에 껴서 팽창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두께하고는 상관없이 금속과 수소의 연관성을 봐주시면은 탄소섬유가 무조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레이 첨단 소재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진복합 소재로 알고 있는 이 수소 저장 CFRP 같은 경우에는요 3차 가공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은 옆에 그림 뭐 매번 한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번에 보여줬던 사진이 너무 울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유일하게 나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 너무 오래 이거 우리 애청자는 정말 네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보여줘가지고 나는 다른 사진 줘 없어요.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그래? 사진이어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매번 말씀을 드려서 네 여기에 탄소섬유 이제 형틀에다가 탄소섬유를 깐 다음에 진공 필름으로 산소와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해서 성질이 변하지 않게 한 다음에 이 호스를 통해서 플라스틱 반죽을 넣는다. 한마디로 진공 필름하고 플라스틱 반죽이 들어가는 것이 CFRP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번에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요. 지금까지는 현대 모비스 쪽으로 지금 일진 복합 소재 쪽이 100% 납품을 하고 있었다면은 제가 조금부터 말씀드렸듯이 CFRP는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은 소재가 아닙니다. 마진도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산성이 높아진다면은 이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독점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유지용 연구위원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현대차 쪽에서 이제는 내재화를 많이 하게 된다. 네, 나중에 이제 또 들으시면 좋으시겠지만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력이 좀 낮은 CFRP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현대 위아로 보낸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대가 왜 코스트가 저렇게 낮게 유지되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경쟁력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유지용 연구위원한테 더 자세히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9페이지 뭐 보시면요. 탄소섬유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에서. 근데 어쨌든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유일한 탄소섬유 기업인 효성 첨단 소재가 2019년 4분기부터 국산화를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효성 첨단 소재가 참 열심히 한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정말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네. 지금 성공을 하고 더 앞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는 상황. 네, 다들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탄소섬유 적용 수소차 부품 쪽 보시면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수소 탱크 쪽에만 탄소섬유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가 도레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고 지금 현재 현대차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도레이의 탄소섬유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고압 수소 탱크 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스택 안에 들어가는 지금 GDL이라고 하는 카본 페이퍼가 이제 GDL이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제품이 들어가고요. 수소 경제 쪽으로 그래서 인프라 쪽으로 보면 충전소 안에 있는 압력 용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좀 파급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11페이지를 보면서 탄소섬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글로벌리
지금 국산화가 됐는데 그러면 글로벌리 산업에 대한 파급력은 적은 건가요? 기술력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11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앞에 도레이가 정말 압도적이죠. 여기 도레이 같은 경우에는 M&A를 너무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탄소 섬유라고 하는 거는 모든 알루미늄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산업에 대한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적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도레이에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그 작은 기업들을 전부 다 M&A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압도적이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다만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일본 업체에만 솔벤더로 주고 싶지 않다. 다른 국가에도 듀얼 벤더로 가져오고 싶다 했을 때에는 지금 유일하게 거기 보시면은 포모사 플라스틱 하나 보이실 거고 그 바로 옆에 중푸그룹 보이실 거예요. 여기 대만 중국 기업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본 기업입니다. 헥셀은 이제 미국 기업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자동차고 항공기 쪽에 주목을 하고 있고 바디플레인 쪽으로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효성 중국 아니면 한국인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 다음으로는 한국을 조금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고요. 결국에는 공기 공급 시스템, 아까 전에 이제 연료 탱크 부분에서 이제 연료 전지 스택으로 수소를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수소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압력을 세게 해서 가둬 넣어야 됩니다. 저장을 해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고압의 수소를 고스란히 스택으로 넣어버리면은 터져버리겠죠.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12페이지, 13페이지 그림 한번 싹 볼래요? 이 그림 보니까 무섭다. 야, 뒤에 통이 날려 있어가지고. 하긴 우리 LPG 가스차도 똑같은 거죠. 네, 뭐.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수소는- 수소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뭐 맥을 끊는다는 또 댓글이 달리겠지만 저 댓글 막상 실물을 보니까 야, 저거 압축돼 있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네, 맞습니다. 저장하기가 참 어려운 거라고던데 이게. 네, 그렇죠. 너무 이제 죄송합니다. 부피 팽창하는 속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저기 무서워. 있어요. 알았어요. 네, 뭐 그럼 이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사진을 같아요. 보니까 섬찟하더라고요, 나는. 좋은 거네. 농담인 거 아시죠? 또 막 싫어하겠네. 이거 통 보시면은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보시면은 연료전지 스택 쪽으로 결국에는 밸브가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밸브가 하는 역할은요, 크게 세 가지의 밸브가 들어가고요. 첫 번째로는 고압의 수소를 저압으로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고압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저압 레귤레이터 두 가지가 달립니다. 그래서 고압을 저압으로 낮춰준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해서 이제 탱크 쪽에 또 연결되어 있는 밸브가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에도 이미 있는 밸브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수소를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 필요한 양만큼 넣겠다라는 이제는 감압 밸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조절 밸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 밸브와 양조절 밸브 총 3가지가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2019년하고 2020년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고압 레귤레이터, 이 강한 수소의 압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독일 업체에서 수입을 해왔었는데 2020년에 국산화를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가 이제 모토닉이라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메인 스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라는 부분이 가장 구조를 중요하고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죠. 예, 기억도 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이쪽 기업을 투자한다면서 이걸 이해 못 하고 있는 상태에 투자한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쓴소리에서 이해하나 요건데 가끔 얘기하면 이거 뭔 스택이 이해 자체를 못 하는데 이 관련주는 막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앞머리 그 인사말에 1편 인사말에 적어놓은 부분이 저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인사말 되게 고심하면서 쓰거든요. 인사말 보시면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시려면 생각보다 모든 기술이 좋다고 해서 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성 제대로 기술을 파악하시고 정말 수요가 확산이 될 건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셔서 이거가 기술이 중요한 거라는 중요합니다. 걸 설명하다 보니 괜히 개입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네. 스택이 뭔지.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배터리, 전기차에 배터리가 있듯이 수소차 안에는 스택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연료 전지가 여러 개가 쌓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연료 전지 스택의 구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요 그림 한 개가 원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총 50개가 연결이 되면요. 그게 연료 전지 스택이 됩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을 낮춘 밸브와 양을 조절한 밸브를 통해서 수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 화살표 표시 보시면은 H하고 H의 결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분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위에 이제 공기들이 들어오게 돼서 바로 맞닿게 되면은 바로 반응 속도가 일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바로 일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소재들을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리판은 셀 하나에 총 2개가 깔리게 되고요. 이 분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인리스 강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대제철에서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유지용 연구원을 잠깐 소환을 하면 예, 현대제철에서 이제 세종공업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종공업이 굉장히 판을 크게 키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지용 연구원이 여기 연구원이 자리 없어도 그의 한계가 확 느껴집니다. 네, 옆에 사진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판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GDL이라고 하는 가스 확산층이 쌓이게 됩니다. 그 위에 GDL이랑 가스 확산층은요, 우리 손쉽게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분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샤워기를 보실 때 굉장히 얇고 고르게 물이 나오면은 되게 촉감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GD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수소를 굉장히 가늘고 기체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가스 확산층은 수소의 압력을 저압으로 낮춰줬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바디로 받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섬유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도레이 첨단 소재가 독점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효성 첨단 소재가 듀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요거까지도 같이 듀얼로 들어가게 될 이거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녹음했었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맞습니다. 도레이가 얼마나 다양한 품목을 갖고 있는지, 네, 맞습니다. 효성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근데 대안은 효성밖에 첨단 소재밖에 없는 상황.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촉매층으로 가게 되면 H하고 H의 결합을 깨서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백금 촉매 부분은 그 전에도 저 설명을 사실 다 드렸던 부분이어서 수소 쪽의 화학에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나노 입자 크기로 잘게 한 다음에 판에 띄우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연구보다는 그 위에 있는 멤브레인 막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전반적인 코스트를 낮추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멤브레인 막, 즉 이 필터, 고분자 소재의 필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어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국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네. 이런 거죠. 앞으로 파이가 확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코를 지금 상한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스택 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핵심이니까. 네, 그 GDL하고 멤브레인 막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비용 단으로 크고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연료 전지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하냐면 차 안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발전소 쪽으로 들어가면은 연료 전지가 또 깔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수전의 기술에서도 또 한 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이해해야 이 네. 기업이 아주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제가 어제 뭘 했냐면 코스닥이 이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격 과다죠 뭐 이런 거 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좋은 기업이 싸져 있다는 거지 이런. 네.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 뭐 세종공업도 그렇고 뭐 네, 맞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엔도 그렇고 이것도 되게 저기 상하프론테크도 엄청 빠졌잖아요. 네, 이런 네. 것들을 막 쪼고 있었던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 막 야, 이런 거 한번 내려와라. 어제 같은 게 제가 마이크를 한 거죠. 이런 것들 다 사라. 그러니까 이제 막들 샀겠죠.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걸 안 사고 보통 안 좋은 걸 사겠죠. 똑같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또 괜히 말했다 싶기도 한데 편집할 수도 없고 갑자기 그러니까 요거의 뭐냐를 잘 말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니까 이런 공부가 되어 있어야 이걸 살 수가 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이게 스택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래 이번에 주가가 막 무너지는데 저걸 찬스가 오는구나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네, 확실히 요즘에는 기술의 초기 시장에서 많이 잡고 그럼 있고 기술을 앞으로는 정말 빠르게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석유화학 기업도 변하는데 다 변하겠죠. 네, 그래서 요 멤브레인 막은 계속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수소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산업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확산된다는 부분에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는 기술 인증을 유일하게 받은 곳이 상하 프론테크이기 때문에 저는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총 50개가 쌓이면 결국에는 이제 차가 굴러가게 되는 거고요. 전기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이게 되겠죠. 수소차예요. 이게 네. 비용 안 돼, 코스트예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기술은 이제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한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거는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해줄 테니까 그렇게 네. 하시고. 중요한 페이지 건 19페이지에 가스켓만 유일하게 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켓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스택 안에 아까 전에 보면 가스켓이라는 건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비용 단으로 비싸진 않지만 Q가 늘어납니다. 고무 마개가 Q가 늘어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스택 사이사이에 이 고무판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통 같은 거 용기에도 음식 새지 말라고 고무막에 들어가고 다양한 곳에 고무마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소와 같은 것들은 반응 속도, 실제로 반응 속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고무마개가 층층마다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PFS하고 동아화성 두 가지 지금 적어놨는데 사실은 동아화성이 조금 더 지금 주도주로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PFS도 좀 계속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장 기업으로는 평화오일셀공업이라고 이제 평화산업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조금 보는 이유는 사실은 가스켓 쪽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일본 업체와 지금 반반 지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기술이 많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커버리지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런 기업이 있다 정도 소개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의견을 주는 기업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소 순환 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20페이지죠? 네, 20페이지고요. 탱크에서 압력 조절해서 온도 낮춘 다음에 스택으로 들어가서 전기를 싹 발생시키고 불산물로 나오는 거는 아까 H2O가 나오겠죠.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 구동했는데 다 쓰지 못하고 나오는 수소가 나옵니다. 총 두 가지의 부산물이 나오게 되고, 우선 부산물 중에서 H2 이제 다 쓰지 못하고 나온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블로어와 이젝터를 통해서 다시 스택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블로어하고 이젝터 같은 경우에는요, 둘 다 이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다시 스택에 적합한 형태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수소차는 점점점 시스템 간소화가 될 것입니다. 없어질 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첫 번째 제품이 아마 수소 재순환 블로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건 어느 정도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젝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쓰면 되지 왜 이젝터를 굳이 두 개를 달려고 할까? 모든 제품은 코스트 다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이 블로어 안에는 고속 베어링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한마디로 모터를 세게 돌려가지고 압력하고 온도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장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거워요. 그래서 경량화를 위해서 좀 다른 시스템, 다른 수위에서 이젝터 두 개를 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네, 21페이지 보시면은 사실은 센서예요. 요것도 이제는 잠깐 유지훈 연구원을 소환을 하면 유지훈 연구원께서 지금 커버를 하고 좋게 보시는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온도 압력 센서, 즉 수소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수소에서는 항상 압력과 온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폭발이라든지 과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이쪽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이 세종공업이 있다 보니까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대부분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24페이지를 잠깐 가보시면요.
24페이지를 보면서 또 화학에서 플러스 알파로 주목해 볼 만한 관련주가 공기 공급 시스템에서 한 가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스택 안에서 물이 부산물로 나온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물은 다시 최종적으로 최대한 불순물을 거른 다음에 수증기 형태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습기입니다. 나머지 밸브들은 사실 내연기관차에도 많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패스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 가습기에서 중요한 것이 필터입니다. 여기 필터를 통해서 자잘한 부산물들을 한꺼번에 제거를 해준 다음에 수증기로 내보내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필터도 멤브레인 필터가 사용이 되고요. 다만 불 속의 필터는 아니고요. 탄화수속의 필터. 한마디로 그 스택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경고성이 떨어져도 되기 때문에 탄화수소계를 사용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2019년까지는 미국의 3M에서 독점을 하고 있던 소모품 필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막 가습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뭐 크게 매출로는 네, 국산의 인증을 받아서 아까 전에 효첨이라든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좀 됩니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것은 네. 공식 커버는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게 있다. 네, 2019년 대비 2020년에 달라진 국산화 소재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잘 돼 있더라고. 30페이지 그림이. 페이지 30페이지고요. 이 한 페이지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네. 놓고서 이런 거구나를 이해하시면 네. 이걸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국산화되고 있는 기업들 하나씩 더 체크를 해주시면은 점점 더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수소 탱크 쪽에 효성 첨단 소재 집중해 주시고 CFRP는 지금 기업이 바뀌었다라는 측면 체크해 주시고요. 스택 쪽에 MEA 위쪽에 보시면은 상하 프론테크 불속에 수지되는 부분 또 스택 안에 GDL 들어가는 탄소섬유 효성 첨단 소재 한 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수소 재순환 블로어에 있는 제품들은 조금 없어질 수도 있으니 다시 조금 주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가습기 쪽에 필터 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압력 레귤레이터의 모토니까지 조금 빠르게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핵심 부품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점점 더 수소 경제 쪽으로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고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전의 기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줘요. 네, 페이지 32페이지부터 보실게요. 수전의 기술 공부가 좀 돼야 되는 부분 같더라고요. 수전의 기술 때문에 최근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조금 프리미엄을 나 받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이거를. 근데 수전의 기술을 갖고 있다 하면은 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32페이지 보시면 수전의 기술 중에서 유일하게 상용이 되고 있는 수전의 기술법이 알카라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 KOH 수산화칼륨하고 수산화나트륨의 용매를 섞은 다음에 여기에서 필터를 통해서 H만 발라낸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좀 가장 밑줄에 보시면은 생산 가능 수소 압력이 30바 정도입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이 압력을 계속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압력은 곧 수소의 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소의 압력이 30바면은 수소의 양이 작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기준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아까 전 차 한 대에 탱크 한 대에 들어가는 것이 200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30바면 사이클을 도대체 얼마나 돌려야 한 대에 수소 양이 나오는지가 가늠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양이 너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알카라인법은 상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 확산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34페이지로 가면서 약간 기업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알카라인법이 유일하게 상용이 되고 있지만 수소의 양이 부족하고요. 지금은 유럽하고 미국 기업이 선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넬이라는 기업, 이 노르웨이 기업 계속적으로 주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이드로제닉하고 그 다음에 맥피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내라고 이 하이드로제닉 정도만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소 에너젠하고 엘캠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뭐 워낙 중소기업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수전액 기법은 하고 있다고 해도 패스해 주셔도 됩니다. 내가 왜냐면 이걸 자꾸 종목 얘기하지 말라는 게 이거 갖다가 붙여가지고 자꾸 그런 말만 듣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직은 네, 여기 것만.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게 네. 전혀 관련 없는 기업까지 막 갖다 붙이고 그게 하니까 그런 거 아예 그냥 언급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수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느 석유화학 기업이라든지 어느 기업이 수전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PEM법을 하는지를 항상 체크해 보세요. PEM법이 지금 가장 두 번째 지금 줄을 보시면은 수소 압력 200바 정도입니다 라고 써놨죠. 그럼 수소차 한 대 정도 굴릴 정도는 수소 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사이클을 적게 돌려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상용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도 지금 많이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수소차 안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셀 있죠. 그거랑 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여서 멤브레인 막 들어가고요. 백금 촉매 들어가고요. GDL 들어가고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200바 정도여서 수소의 양으로서는 가장 각광을 받는데 그러면은 연료전지 스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왜 굳이 상용이 되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디까지나 수전회를 통해서 수소의 양을 만들어낸 다음에 충전소에 넣어서 상용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 대에 들어갔을 때 가격보다 훨씬 싸야 됩니다. 우리가 유가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유가보다 10배가 높다면은 차 굴리기 쉽지 않겠죠. 지금 가뜩이나 수소차 비싼데 이렇게 비싼 수소를 쓰게 되면요. 힘듭니다. 그렇다면 네. 그래서 이 수소 소재들의 가격을 확 낮추는 것이 이 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촉매하고 필터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금 이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전의 기술 쪽에서는 펨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을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 글로벌 기업들이죠. 네, 36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엘하고 하이드로제닉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지멘스도 들어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기업을 중심으로 가장 수소의 양을 많이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이쪽이랑 같이 코어를 한다든지 제휴를 맺는다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냥 수소 성장 기술 37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직 랩 단계에서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조금 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 한 번 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금 의미가 없어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종목 소재단의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회사더라고요. 효성전단 소재. 네. 최근에 좋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두드려 맞았으니까 네. 다들 쪼고서 보고 있던 종목들인데 아쉬운 거는 자료 나온 날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방송이 올라가는 건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올라가니까 이게 그래 아쉽네. 네. 일단 봅시다. 그래서 유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본업인 타이어 보강제의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아라미드하고 탄수섬을 키워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 사실은 뭐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좋다고 보는 이유는 네. 2분기 때 실적이 바닥이었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컸고요. 근데 3분기 때 지금 가동률 제가 저번까지만 말씀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 75% 정도 했는데 지금 80% 이상의 가동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은 확실히 저는 컨셉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엔 30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여기 본업이 턴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플러스 알파 결국에는 신소재의 성장성을 보고 프리미엄을 주게 되겠죠. 탄수섬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마이너스 21 찍었다면은 지금 3분기 때 적자폭 확 줄은 상태고요. 한 자릿수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때 줄을 예정이고 4분기 때에는 BEP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저번에 도레이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고부가치 소재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도레이가 탄소 섬유 부분만을 딱 빼서 보면은 2010년
2010년에 처음 흑자 전환을 한 다음에 2011년에 바로 25%, 26%의 이익률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라미드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을 캐치를 해주시면 지금 당장도 미국의 CNG 압력용기만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이익률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2022년 이제 수소차 물량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금 이익 비중으로는 꽤나 큰 비중을 효성 첨단 소재가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목표 주가 유지를 정부가 합니다. 수소 경제 지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이 떠오를 거고 네. 다른 기업과 다르게 많은 좋은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본업도 괜찮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본업이 2분기에서 3분기에 나아지고 4분기 나아지는 모습 속에서 탄소 쪽이 드디어 이제 좀 약간 나아지면 네. 이런 게 성장이 플러스된 괜찮은 주식 아닐까 싶어서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익도 안 나고 이런 회사로 보일 수 있겠지만 내년을 딱 프로젝션에서 보면 올해 이제 한번 달렸다가 쉬고 있는데 잘 이번 변동성 클 때 잘 한번 모아갈 만한 주식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동의합니까? 네. 네. 그다음에 NR 종목인데 상하프론테크 54페이지. 이게 진짜 이게 참 어려워 이 종목 같은 게. 이 종목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소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말 진행이 돼서 가면 왜냐면 이게 아까 말했지만 수소차라는 게 결국 이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국내에서 하는 유일한 기업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제가 두 번째 단락에도 적어 놓았듯이 지금 이걸 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 이외에도 의류, 반도체, 필터 여러 가지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라고 적어 놨고요. 실제로 이거는 기업에서도 빠르게 이제는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는 산업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소 쪽 수전액 쪽에서도 PEM 기술 쪽은 지금 결국에는 불속의 멤브레인 막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구조와 같다고 보면은 수소 인프라를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고분자 소재가 필요한 필터까지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산업에 대한 확산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하프론테크는 어떤 산업에 국한되어 있다라기보다는 특수 수지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많은 소재들을 지금 개발을 했지만 지금 가장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는 불소 수지인 거고 실제로 2020년에 멤브레인 막 쪽으로 국산화를 완료한 회사는 상하프롬테크밖에 없다라고 봤었을 때에는 지금 효성 첨단 소재와 함께 지금 두 가지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효성 첨단 소재하고 같이 스케줄은 2022년 넥소 물량으로 지금 계약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있을 불소수지 쪽으로 수소 쪽에 일부 매출이 나올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작은 초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초도 물량이라고 보시면은 아직 본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담아가시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더 의미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전반적 시장에 대해서 좀 물리면서 사는 거에 들어갔다 얘기를 해놓고 오늘 이걸 녹음한 이유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이 기업을 꼭 말한다기보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드린 건데 저는 그래도 이하나 연구원이 좋은 리서치를 해주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어갔는데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류하는 기준을 좀 찾아갔습니다. 결국 성장주의 핵심은 기술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또 약간의 가치를 체크해야 된다. 미래 가치를.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점에서 테마주와 구별되게 선별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어떤 관건이 아닐까. 그냥 무리지어 올라가는 테마처럼 시대는 사실 유동성 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잘 보시고 아까 말했지만 좀 짧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저희 클라이언트들 많이 들으시길래 따로 세미나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일반 투자분들이 만약 이게 호응이 더 있으시다면 이런 식의 기획을 좀 더 방송에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함께 고민하시죠.